그 손수건 어디서 났어? 예? 이거 우리 어머니 유품인데. 어머니. 새벽 4시 반 부산 자갈치 어시장. 생선개짝을 산더미처럼 진 백발의 지게꾼이 골목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른 살의 굽은 등이 짐의 무게로 더 깊이 휘어져 있었죠. 그 길목에 어시장과 어울리지 않는 코트 차림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눈은 지게꾼의 목에 둘린 낡은 천안장에 박혀 있었어요. 색은 바랬어도 또렷한 붉은 모란이 수놓인 손수건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어느 어머니의 밤이 들어간 자수였습니다. 호객 소리도 경매종 소리도 노신사의 귀에서 일시에 사라졌어요. 세상에 그 모란 한 송이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노신사는 홀린 사람처럼 지게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손수건. 예, 와 그러십니까? 노신사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모란이 거기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게꾼은 영문을 모른 채 목에 손수건을 매만졌어요. 이거는 우리 어무이 유품인데. 어무이. 그 한마디에 노신사의 다리가 꺾이듯 휘청였습니다. 새벽 어시장 한복판에서 재벌 그룹의 회장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게꾼과 회장 사이에 숨겨진 60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새벽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 자갈치의 새벽은 3시에 시작됩니다. 첫 배가 부리는 생선 비린내와 얼음 냄새가 바닷바람에 실려 골목을 깨웠습니다. 장화 끄는 소리, 괴짝 부딪는 소리, 호객 소리. 도시가 잠든 시간에 가장 살아있는 곳이 이 시장이었습니다. 경매장에 불이 켜지면 어둠 속에서 지게 하나가 먼저 움직였어요. 박덕배, 70살. 이 어시장에서 30년을 일한 가장 늙은 지게꾼이었습니다. 덕배의 하루는 첫 배가 들어오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게끈을 어깨에 메고 목에는 낡은 천안장을 두르고 색바랜 모란이 수놓인 수건이라기엔 너무 고운 천이었습니다. 덕배 아재여, 그 목수건 인자 좀 바꾸이소. 다 사갔다 아입니까? 이기 내 부적인기라. 이거 둘러야 짐이 안 무겁대이. 젊은 일꾼들의 농에 덕배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경매가 끝나면 덕배의 등은 쉴 틈이 없었어요. 갈치 괴짝, 고등어 상자, 얼음포대. 젊은 사람도 휘청하는 짐을 이른의 등이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중매인들은 깨지기 쉬운 짐일수록 덕배부터 찾았습니다. 덕배 아재 지게는 와 이래 안 흔들리노. 짐을 지는 기아이고 없는 기다. 덕배의 그 대답을 아는 사람은 시장에 많았지만 더 묻는 사람은 없었죠. 한 짐에 3,000원. 새벽 내 30짐을 져야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나마도 온전히 덕배의 것이 아니었죠. 해가 뜨고 첫 손님들이 시장에 들어설 무렵이면 어김없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자릿세 내놔야지 덕배야. 중매인 황달근이 손을 내밀면 그 돈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지게꾼들이 일하는 구역은 중매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황가의 구역에서 일하는 한 황가의 법을 따라야 했죠. 70 먹은 거 받아주는 데가 여기 말고 어딨노? 고마운 줄 알아라. 덕배는 군말 없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 굽은 등에 대고 황가는 늘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빚 갚을 생각도 좀 하고. 이자가 또 붙었대이. 빚. 30년을 갚아도 줄지 않는 3천만 원짜리 족쇄였습니다. 시작은 40년 전 양아버지의 장례비였습니다. 황가가 선심 쓰듯 빌려준 그 돈이 해마다 이자를 새끼치며 산이 되었죠.
장부는 황가의 금고 안에만 있었고 도장은 덕배의 것이 찍혀 있었어요. 그를 늦게 깨친 덕배는 찍으라는 곳에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시장 사람들에게 덕배는 보배 같은 사람이었죠. 비 오는 날이면 좌판 할매들의 천막부터 덕배의 손으로 단단해졌습니다. 태풍 예보가 뜨면 시장에서 제일 먼저 나와 모래주머니를 쌓았어요. 품삯을 받는 일도 아니었지만 덕배는 그것을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좌판 할매들의 무거운 고무대야는 말없이 옮겨주었고 길 잃은 관광객에게는 지게를 세워두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경매장 구석의 새끼 고양이들은 덕배의 어묵 부스러기로 컸습니다. 덕배야, 니는 와 그래 퍼주고 사노. 좌판의 수님 할매가 혀를 차면 덕배는 씩 웃었죠. 누님요, 지는 받은 기 많은 사람입니다. 받기는 뭘 받아? 평생 뜯기고만 살았구마는. 세상이 준 거 말고 해. 사람이 준 거 말입니다. 수님 할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할매는 새벽 장사가 끝나면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덕배를 불렀습니다. 묵어라. 등심 빠지면 지게도 못 진다. 누님요, 맨날 얻어먹어가 웃잡니까? 시끄럽다. 어시장 인심이 니한테만 박하면 쓰나. 덕배의 70년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그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새벽 일이 끝나면 덕배는 방파제에 앉아 무릎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병원 좀 가보이소, 아재. 파스가 내 주치이다. 30년 단골인기라. 병원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황가의 귀에 들어갈 일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아픈 기색을 보이면 지게 자리부터 떼일 판이었으니까요. 덕배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10살에 양자로 갔던 집은 양아버지의 어선 사고로 무너졌고 15부터는 자갈치 바닥에서 혼자 잔뼈가 굵었습니다. 장가도 못 갔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한 평짜리 쪽방과 지게 하나가 70평생의 전 재산이었어요. 쪽방 벽에는 못이 2개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지게 끈이, 하나에는 작업복이 걸렸습니다. 그게 살림의 전부였지만 덕배는 방을 늘 정갈하게 쓸고 닦았어요. 어무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재는 명절에 어디 가십니까? 가기는. 어시장이 내 집인데. 설날에도 추석에도 덕배는 빈 경매장을 쓸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명절의 어시장은 바다보다 넓고 조용했죠. 그런 밤이면 덕배는 쪽방에 앉아 목에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손바닥에 펴놓고 바랜 모란을 가만가만 쓸어보았어요. 그것이 덕배가 가진 단 하나의 과거였습니다. 9살까지의 기억은 띄엄띄엄했지만 손수건의 감촉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무이의 무릎에서 이 모란이 한 송이씩 피어나던 밤들. 그 밤들이 70 노인의 잠을 아직도 데워주고 있었어요. 어무이의 손길이 닿은 세상에 남은 마지막 물건. 그 모란을 쓸고 있으면 잊고 살던 것들이 가슴 어기까지 올라오곤 했죠. 성아. 덕배는 가끔 어둠에 대고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은 60년째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르기를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름 하나만은 60년째 입에서 내려놓지 않았으니까요. 60년 전의 이름 하나로 버텨온 70인생이었습니다. 수님 할매만이 그 사정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느그 성은 살아있을 끼다. 피부치는 그래 쉽게 안 끊긴다. 누님요, 지도 그래 미십니다. 10월의 어느 새벽도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경매종이 울리고 덕배의 지게에 첫 짐이 올라갔죠. 그런데 그날 경매장 입구에 낯선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질 좋은 코트를 입은 서울 말씨의 백발 노신사였어요. 노신사는 누구를 찾는 사람처럼 어시장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덕배의 굽은 등을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스침은 전혀 무심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노신사가 부산에 내려온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하늘중공업 부산 신공장 준공을 앞두고 회장 임덕수가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준공식은 핑계에 가까웠죠. 회장의 가방 안에는 흥신소의 마지막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60년을 찾아 헤맨 동생의 흔적이 거기 몇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1966년 부산 남광 보육원에서 입양된 아동 다수. 기록 소실로 입양 가정 추적 불가. 다만 당시 입양아 중 상당수가 부산 인근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됨. 60년 동안 받아본 보고서 중 가장 길고 가장 허망한 보고서였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알고 있네. 그런데 왜 또 직접? 고 실장. 회장은 차창 밖에 부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가능성이라도 내 발로 밟아야 잠이 오는 나이가 됐어. 올해 못 찾으면 내년에는 다리가 말을 안 들을지도 모르고. 고 실장은 백미러 속 회장의 옆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유일하게 못 이룬 일 하나가 그 뒷좌석에 타고 있었죠. 임덕수의 60년은 수색의 60년이었습니다. 회장의 안주머니에는 모서리가 다른 수첩이 한 권 들어 있었어요. 첫 장에는 만년이 지나도 안 변할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덕배. 수첩은 5번을 바꿨지만 그 석자는 늘 첫 장에 다시 적혔죠. 구두 닦기 시절에는 발품으로, 회장이 된 뒤에는 돈으로 동생을 찾았죠. 신문 광고를 내고 이산 가족 방송에 나가고 흥신소를 5번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임덕배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동생이 입양으로 성이 바뀌었으리라고는 형은 끝까지 생각이 닿지 못했습니다. 가짜 동생도 여러 다녀갔습니다. 임덕배를 안다는 사람, 임덕배 본인이라는 사람. 그때마다 회장은 같은 것을 물었고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손수건에 무엇이 수놓여 있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모란이라고 답한 사람은 6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죠. 부산에 머무는 동안 회장은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새벽마다 호텔을 나서서 자갈치 어시장을 걷는 것이었죠. 회장님, 새벽 바람이 찹니다. 동생이 살아있다면 이른이야. 이런 데서 새벽밥 벌어먹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 생각을 하면 침대에 못 누워 있겠네. 고 실장은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코트깃을 세우고 비린내 가득한 새벽 골목을 걸었어요. 낮에 회장은 준공식 단상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웃는 얼굴은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인이었죠. 하지만 새벽의 노인은 어시장 골목에서 길 잃은 사람처럼 서성였습니다. 준공식의 웃음과 새벽 골목의 서성임이 임덕수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경매 소리, 지게꾼들의 발소리, 좌판 할매들의 흥정소리. 회장의 눈은 이른 안팎의 사내들을 하나하나 더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새벽 회장은 국밥집 평상에서 한 지게꾼과 합석하게 되었죠. 새벽 국밥집은 자리가 모자라 합석이 곧 인사인 동네였습니다. 이어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시오. 백발의 지게꾼은 국밥에 밥을 말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서 오셨는교. 말씨가 그렇네. 출장을 왔소. 자갈치 국밥이 부산서 제일입니다. 잘 오셨습더. 지게꾼은 제 국밥의 깍두기를 노신사 쪽으로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여 깍두기가 맛있는데 어르신 그릇에는 좀 모자라 보이서에. 회장은 그 투박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디가 굵고 손끝마다 소금기가 박힌 늙은 일꾼의 손.
평생 펜과 서류만 쥔 제 손이 부끄러워지는 손이었습니다. 고맙소. 무엇이 고맙습니까? 깍두기 한 점인데. 두 노인은 말없이 국밥을 비웠습니다. 지게꾼은 뚝배기를 두 손으로 받쳐 국물까지 깨끗이 들이켰어요. 밥알 한 톨 남기지 않는 그 그릇이 회장의 눈에 오래 밟혔습니다. 배고라 본 사람의 그릇이 어떤 것인지 회장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국물 넘기는 소리만 평상 위에 오갔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처음 보는 분인데 식사 천천히 하이소. 국밥은 후루룩 묵어야 국밥이지에. 그래도 어르신은 천천히 하이소. 지게꾼은 제 말에 제가 웃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또 보입시더 어르신. 지게꾼은 먼저 일어나 지게를 지고 새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그 굽은 등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까닭 모를 묵직함이 가슴 한구석에 얹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회장은 그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게꾼은 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엉덩이를 옮겨 자리를 내주었어요. 어르신 오실 것 같아가 깍두기 3접시 받아놨음더. 내가 올 줄 어찌 알았소. 새벽 국밥은 한번 맛들이면 못 끊습니다. 그렇게 서울 노신사와 자갈치 지게꾼의 새벽 합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내력도 모르는 사이였죠. 지게꾼은 노신사를 어르신이라 불렀고 노신사는 그를 여보시오라 불렀습니다. 국밥 2그릇 값은 서로 내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하루씩 번갈아 내기로 했어요. 어르신은 출장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약이 없소. 찾을 게 있어서 왔는데 못 찾으면 못 가오. 일아 뿌린 기 뭔데. 지가 자갈치 바닥은 훤합니다. 같이 찾아드릴까에. 회장은 수저를 든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60년을 찾아 헤맨 것을 늙은 지게꾼이 같이 찾아주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람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이라 해. 지게꾼의 눈가가 잠깐 흐려졌습니다. 지도 일아 뿌린 사람이 하나 있으십니다. 노신사의 수저가 국밥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구를? 잃었소. 고마 옛날 얘깁니다. 국밥 식십니다. 어서 드이소. 지게꾼은 얼버무리며 깍두기를 또 한 점 밀어주었습니다. 60년이 다 되도록 못 찾았지에. 국밥집 김 너머로 두 노인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가진 두 노인이 그렇게 한 평상에서 국밥을 먹고 있었죠. 서로가 서로를 찾고 있다는 것은 그때는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11월로 접어들며 두 노인의 새벽 합석은 일과가 되었습니다. 국밥집 주인도 이제 두 사람 몫의 깍두기를 한 접시에 담아냈어요. 서울 어르신은 우째 맨날 새벽에 나오십니까? 늙으면 잠이 짧아지요. 하모에. 지도 새벽 3시면 눈이 딱 떠집니다. 근데 지는 잠이 짧은 기아이고 짐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지게꾼의 너스레에 회장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어느 새벽에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국밥값을 치르고 일어선 자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한눈에도 값비싼 가죽 지갑에 수표가 두툼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호텔로 돌아간 회장에게 국밥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덕배 아재가 지갑 들고 새벽부터 호텔마다 돌았다 하는데 덕배라는 이름이 회장의 귀에 처음으로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수저를 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성도 없는 이름 하나로는 수첩 속 석자와 이을 수가 없었죠. 회장이 로비로 내려가자 작업복 차림의 지게꾼이 쭈뼛쭈뼛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거 맞지에. 평상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열어보았소? 안에 호텔 키가 있길래 호텔만 봤음더. 돈은 안 셌습니다.
회장은 지갑을 받아들고 수표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래요. 받으시오. 순간 지게꾼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어르신, 지가 그거 받을라고 새벽부터 돌아다닌 줄 아십니까? 길에 떨어진 거를 임자한테 돌리주는 거는 사람의 도리 아입니까? 도리의 값을 매기시면 지가 뭐가 됩니까? 지게꾼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회장은 수표를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어온 사람에게 낯선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회장은 국밥집에서 머쓱하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어제는 내가 결례를 했소. 아입니다. 지가 좀 과했지에. 그나마 사과 대신 오늘 국밥은 어르신이 사이소. 그건 원래 오늘 내 차례요. 하모, 그라이 됐다 아입니까? 두 노인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지갑 소동은 그렇게 국밥 한 그릇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에는 깊은 자국이 남았어요. 국밥집 주인이 그날 회장에게 귀띔을 했습니다. 덕배 아재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갈치서 저 양반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30년을 봤는데 남의 것에 손 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떴습니다. 어쩐지 그 늙은 지게꾼이 자꾸만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국밥 먹는 속도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그 옆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가 쏟아진 새벽도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호텔을 나선 회장이 국밥집 처마 밑에서 비를 긋고 있을 때였죠. 시장 쪽에서 덕배가 비닐 포대를 뒤집어 쓰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쓰이소. 덕배가 내민 것은 어디서 구해온 낡은 우산이었어요. 그쪽은 어쩌고. 지는 비 맞아도 되는 몸입니다. 소금물에 절은 몸이라에. 덕배는 그러고는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짐 덮을 천막을 매만지고 할매들의 대야를 옮기는 뒷모습이 비 너머로 보였죠. 회장은 우산을 쓴 채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합석한 평상 밑으로 새끼 고양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덕배는 제 국밥의 어묵을 잘게 찢어 바닥에 놓아주었어요. 야들도 자갈치 식구입니다. 여선하고 여서 큽니다. 직한가치에 부모 없이 시장이 키운 놈들이라에. 혼잣말처럼 덧붙인 그 말에 회장의 수저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회장은 처음으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경매장 뒤편에서 황달근이 덕배의 멱살 대신 지게 끈을 틀어지고 있었어요. 어제 자리세가 빈다, 덕배야. 어제는 짐이 적어가. 다음 장에 채워드리겠습더. 다음 장? 네 빚이 얼만지 알고 그러나. 황가는 덕배의 지게를 발로 툭 찼습니다. 지게에 얹혀있던 얼음포대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이 지게도 내 구역에 있는 한 내 끼다. 알겠나? 덕배는 깨진 얼음을 말없이 주워 담았습니다. 이른 노인이 한참 어린 사람에게 굽히는 모습을 회장은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여보시오. 황가가 떠난 뒤 회장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참는 거요? 저런 행패를? 행패 아입니다. 지가 빚이 있어서에. 빚이 있어도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할 것 아니오. 덕배는 깨진 얼음 조각을 털어내며 씩 웃었죠. 어르신은 좋은 분이라 모르십니다. 빚진 놈한테는 세상이 원래 이만합니다. 그래도 지는 괜찮심더. 등짝은 아직 튼튼하다 아입니까? 그 웃음이 회장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볐습니다. 덕배는 지게를 고쳐 매고 다시 경매장으로 향했어요. 그 등에는 깨진 얼음갑까지 얹혀 오늘 짐이 한 짐 더 늘어 있었죠. 수님 할매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인간 백정 같은 놈. 덕배 등골을 30년을 빼먹고도 모자라나. 천벌이와 저런 놈은 비껴가는지 모르겠대이.
할매의 말대로 천벌은 굼떠 보였습니다. 하지만 굼뜬 것이 안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그때는 황가만 몰랐죠. 그날 밤 회장은 고 실장을 불렀습니다. 자갈치에 황달근이라는 중매인이 있네. 그자가 시장에서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알아봐주게. 화 한 번 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의 웃음이 그 지시의 이유였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고 실장은 토를 달지 않았죠. 그날 국밥집에서 회장이 불쑥 물었습니다. 여보시오는 식구가 없소? 덕배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없습니다. 지 혼자라 해. 평생 혼자였소? 10살 때 남의 집에 갔다가 15부터는 지 혼자 컸으십니다. 부모님은 불에 돌아가셨으십니다. 지 9살 때에 회장의 심장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불 9살.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절 부산의 불난 판자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가짜 동생들에게 대인 60년이 또 한 번 기대를 미리 꺾어 놓았습니다. 고생이 많았겠소. 다 옛날 얘기입니다. 국밥 식십니다. 드이소. 덕배는 그 말로 제 70년을 덮었습니다. 남에게 제 아픔을 꺼내 보이지 않는 것도 평생 몸에 밴 버릇이었어요. 그 덮인 세월 밑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회장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황달근이라는 사람을 알려면 그의 장부를 알아야 했습니다. 자갈치 중매인 황가는 시장 바닥에서 마당발로 통했어요. 경매권을 쥐고 지게 구역을 쥐고 급전 쓰는 사람들의 도장을 쥐었습니다. 그 도장들이 모이는 곳이 황가의 금고 속 장부였죠. 덕배의 장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양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돈이 없던 30살의 덕배에게 황가가 선심처럼 내민 돈 100만 원에서 그 장부는 시작되었습니다. 원금 100만 원. 40년 뒤 그 숫자는 3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은 기다. 장부에 다 있다. 덕배가 갚은 돈을 합치면 원금의 20배가 넘었지만 장부는 황가의 것이었죠. 그리 늦었던 덕배는 젊은 날 찍으라는 곳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하나가 평생의 족쇄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12월로 접어들며 황가의 횡포는 더 심해졌습니다. 경기가 나빠지자 제 손해를 지게꾼들에게 떠넘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릿세 5천 원이다. 황 사장님, 그나마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시르마 딴 데 가서 지게 지든가. 젊은 지게꾼들은 하나둘 시장을 떠났습니다. 자릿세가 오르자 덕배의 살림은 더 옹색해졌습니다. 새벽 국밥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점심은 식은 주먹밥으로 때웠어요. 수님 할매가 주먹밥에 멸치볶음을 얹어주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새끼 고양이들 어묵값만은 줄이지 않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떠날 수 없는 몸이었어요. 빚이 있었고 일은이었고 자갈치 말고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황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황가는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으로 사람을 묶었습니다. 자갈치 바닥에서 황가가 평생 부려온 장사 미천이 그것이었어요. 덕배니는 죽을 때까지 내 밑에서 지게 지는 기라. 빚 갚기 전에는 어디도 못 간대이.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기에 더 무거웠죠. 어느 날은 회장이 보는 앞에서 더한 일도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덕배에게 직접 짐삭을 후하게 쳐준 날이었습니다. 오늘 수입이 좋았다며. 내놔봐라. 이거는 손님이 지한테 직접. 네 구역에서 번 돈은 절반이 내 끼라 했지. 황가는 덕배의 주머니에서 지폐를 직접 꺼내갔습니다. 세어보지도 않고 반이 넘게 가져갔죠. 동상, 좀에 억울하네.
곁에 있던 막내 중매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니는 입 닫아라. 장사 더 할 끼가. 황가가 눈을 부라리자 막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장 사람들 누구도 황가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경매권이 황가의 손에 있는 한 미움은 곧 생계의 위협이었으니까요. 국밥집 평상에서 그 광경을 본 회장의 숟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거요? 어르신, 끼어들지 마이소. 덕배가 오히려 회장을 말렸습니다. 저 사람 강 척지면 어르신 출장길만 사나워집니다. 지는 괜찮심더. 40년을 일해 살았는데 40년을 저렇게 살았다는 게 괜찮은 일이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덕배는 국물을 한술 뜨고는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예, 지 같은 놈은 예, 화내는 법을 못 배웠습니다. 9살부터 남의 밥을 얻어먹고 살락하이 화부터 버려야 되더라고 해. 화 안 내는 놈한테는 세상이 만만하게 굴지에. 그래도 화 안 내고 살아온 덕에 이 나이까지 밥은 안 굶었습니다.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내는 법을 못 배웠다는 70 노인의 말이 밤새 떠나지 않아서였죠. 호텔 창밖으로 어시장의 새벽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화도 못 내고 70년을 산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온 세월이 새삼 부끄러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회장은 국밥 그릇을 사이에 두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여보시오. 내가 그 빚을 갚아드리면 어떻겠소? 지가 형편이 되는 사람이요. 부담 갖지 마시오. 덕배의 숟가락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고마운 말씀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르신 돈은 어르신 돈이고 지 빚은 지 빚입니다. 남의 돈으로 벗은 족쇄는 극이 또 다른 족쇄가 되는 깁니다. 그라고 지는 예, 빚보다 어르신캉 묵는 이 국밥이 더 귀합니다. 이거를 돈 문제로 만들어 뿌리면 지가 이 자리를 웃제 앉아 있겠습니까? 회장은 더 권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던 사람이 수저만 만지작거리고 말았죠. 며칠 뒤 고 실장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황달근 평판이 아주 나쁩니다. 지게꾼들 임금 갈취, 자릿세 명목의 상납, 그리고 사채입니다. 특히 박덕배라는 지게꾼의 빚은 장부 조작 정황이 짙습니다. 40년 전 원금 1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상환 기록이 장부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박덕배. 처음 듣는 그 이름 석자를 회장은 입속으로 굴려보았어요. 덕배라는 이름에 가슴 한쪽이 또 묵직해졌지만 성이 박씨였습니다. 회장이 찾는 동생은 임덕배였으니까요. 그 지게꾼 빚 문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알아봐 주게. 어르신, 혹시 그 지게꾼 때문에 출장이 길어지시는 겁니까? 밥을 얻어먹은 값은 해야지. 회장은 창밖의 어시장 불빛을 바라보며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일이 황가의 장부 쪽으로 뻗어가고 있었죠. 며칠 뒤 황가가 경매장에서 덕배를 불러 세웠습니다. 덕배야, 네 요새 어울리는 서울 영감, 그기 누구? 국밥같이 묵는 어르신입니다. 와에 70 노인네가 새벽마다 어시장에 와가 지게꾼캉 국밥을 묵는다. 세상에 공짜 정이 어딨노? 분명 꿍꿍이가 있는 기라. 사람 정을 와 꿍꿍이로 봅니까? 내는 사람을 장부로 본다. 장부에 없는 정은 못 믿는 기라. 황가는 그렇게 말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황가도 이상한 낌새를 채기 시작했죠. 서울 말씨의 노신사가 새벽마다 덕배와 어울린다는 소문이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영감 뭐하는 노인네고. 몰라해.
호텔에 묵는다 카던데. 호텔? 황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데는 자갈치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었으니까요. 서울 영감의 돈 냄새가 황가의 샘판 위에서 굴러가기 시작했죠. 그 샘이 제 발등에 도끼가 될 줄은 물론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겨울이 누구의 등을 먼저 떠밀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2월의 자갈치는 새벽 5시에도 캄캄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칼끝 같아지면서 국밥집 평상에는 김이 더 두껍게 올랐어요. 두 노인의 합석은 이제 시장의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좌판의 수님 할매가 지나가다 두 사람을 보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덕배야, 네 요새 얼굴이 활짝 폈대이. 새벽 국밥이 보약인갑다. 누님요, 보약은 국밥이 아이고 말동무 아입니까? 덕배의 대답에 회장의 입가에도 잔주름이 잡혔습니다. 어르신 예, 오늘은 지가 사는 날입니다. 어제 짐이 많았거든 예. 그럼 깍두기는 내가 사겠소. 깍두기는 원래 공짜 아입니까? 그러니 내가 사도 손해가 없지 않소. 농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기까지 꼭 2달이 걸렸습니다. 그날 회장은 코트 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며 무언가를 꺼냈어요. 약국 봉투에 담긴 파스 한 묶음이었습니다. 호텔 앞 약국을 지나다 생각이 나서 샀소. 어르신, 지 무릎은 우째 아셨습니까? 새벽마다 평상에서 무릎부터 짚고 일어나는 사람이요. 덕배는 파스 묶음을 두 손으로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회장의 자리에는 마른 김 한 톳이 놓여 있었죠. 받은 호의를 곱절로 갚아야 잠이 오는 사람이 박덕배였습니다. 그 김은 우리 누님 좌판 끼라에. 어물전 김이 제일 고소합니다. 회장은 그 김을 호텔방에서 밤마다 한 장씩 아껴 먹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밤참치고는 소박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갔어요. 그 새벽에는 눈발이 날렸습니다. 부산에서는 귀한 눈이라고 시장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덕배는 평상에 앉더니 목에 둘렀던 천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눈에 젖을까봐 곱게 접어 품속 깊이 넣으려는 것이었죠.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회장의 눈이 절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펴진 천 위의 수가 회장의 눈에 처음으로 또렷이 들어왔어요. 붉은 모란이었습니다. 꽃잎 끝이 바래고 올이 풀렸어도 한 땀 한 땀이 살아있는 모란. 회장의 숟가락이 국밥 위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여보시오. 그 수건 참 곱소.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게 하느라 회장은 온 힘을 다해야 했죠. 아, 이거예요. 덕배는 쑥스럽게 웃으며 천을 손바닥에 펴보였습니다. 우리 어무이 유품입니다. 어무이가 밤마다 등잔 밑에서 한 송이씩 술을 놓으셨다 아입니까? 지 9살 때까지는 어무이 무릎에서 이기 피는 거를 직접 봤습니다. 어무이가 모란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마당 있는 집에 삶은 모란부터 심을 끼라고 노래처럼 말씀하셨다 카이. 마당은커녕 방 한 칸 온전한 것도 없는 살림이었는데 말입니다. 물에 빠질까봐 일할 때는 목에 꽉 묶고 다닙니다. 이 한 장이지 70평생의 전 재산이라에. 덕배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천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건이 원래는 2장이었어에. 회장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2장? 이요? 예. 어무이가 똑같은 거를 2장 수놓으셨거든요. 한 장은 지끼고 한 장은 성님 끼었습니다. 성님. 그 2글자가 회장의 귀에서 종처럼 울렸습니다. 성님이 계셨소? 예. 지보다 4살 많은 성님이 있었음입니다. 지가 이거를 부적이라고 두르고 댕기는 것도 실은 성님한테 배운 깁니다.
성님이 극했거든요. 이거 두르고 있으마 어무이가 지켜준다고. 덕배의 눈이 김서린 국밥 넘어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9살에 헤어졌으니께 인자 60년이 됐네. 데리러 온다 했는데 지가 먼저 딴 데로 가뿌리지에. 그래도 지는 성님이 어딘가에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이수건 임자가 살아있어야 지 수건도 짝이 있는 거 아입니까? 덕배는 천을 품에 넣고 가슴을 두어 번 쓸었습니다. 마침 경매종이 울렸고 덕배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어요. 고마 옛날 얘기를 해버렸네. 국밥 다 식었겠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드시고 가이소. 지게를 지고 눈발 속으로 멀어지는 등을 회장은 미동도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모란을 수놓으셨다. 등잔 밑에서 한 송이씩 밤마다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회장은 숨이 가빴습니다. 헤어졌다는 그 성님의 성함이 어찌 되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60년 동안 가짜 동생이 7이었습니다. 모란을 아느냐는 물음에 7 모두 대답하지 못했죠. 그 중에는 눈물까지 쏟으며 형님이라 매달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회장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흉터가 한 줄씩 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묻기도 전에 모란이 먼저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라면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는 나이였으니까요. 게다가 저 사람은 박씨라 하지 않았던가. 고 실장의 보고에 들어있던 그 성씨가 부푸는 기대를 또 한 번 눌렀습니다. 모란 자수야 그 시절 어머니들의 흔한 솜씨였다고. 회장은 식어버린 국밥을 앞에 두고 오래도록 자신을 타일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회장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의 석자 옆에 떨리는 손으로 모란 한 송이를 그렸죠. 잘 그려지지 않아 몇 번이고 더 그렸습니다. 그려놓고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져 한참을 천장만 보았어요. 서울 자택의 금고 안에는 비단 보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온 적 없는 보자기였어요. 그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는 이 세상에 회장 혼자만 알았습니다. 고 실장조차 그 보자기에 대해서만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들어 고 실장을 불렀어요. 남광 보유건건 다시 알아봐 주게. 회장님, 그거는 기록 소실로 종결이. 기록이 없으면 사람을 찾게. 당시 보유건에서 일했던 사람, 인근에 살던 사람, 누구라도 좋네. 그의 입양간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한 명도 빠짐없이 알아야겠네. 수화기 너머에서 고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60년의 수색에서 회장이 빠짐없이라는 말을 쓴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도 회장은 한참 동안 수화기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부산의 밤눈이 소리도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새벽 이후 회장의 하루하루가 그 모란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수색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연말, 자갈치의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국밥집의 서울 영감이 보통 어른이 아니라는 소문이었어요. 소문의 불씨를 키운 것은 황달근이었습니다. 호텔이라는 말을 들은 뒤로 황가의 샘판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황가는 호텔 단골 횟집으로 지배인을 불러내 술을 샀습니다. 요새 어르신 한 분이 장기 투숙하신다 카대. 뭐하는 분이고. 황 사장님, 손님 얘기는 함부로 못합니다. 지배인은 끝내 입을 닫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답이 되었죠. 보통 손님이라면 그렇게까지 감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정작 답은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국밥집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이었어요.
연말을 맞아 지역방송이 올해의 부산 경제 소식을 묶어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황가는 자리세를 거들어 돌다가 국밥집에 들어와 있던 참이었습니다. 화면에 새 공장의 준공식 장면이 지나갔죠. 테이프를 자르는 백발 노신사의 얼굴이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한울중공업 임덕수 회장이라는 자막과 함께였죠. 국밥을 먹던 황가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멎었습니다. 화면 속 얼굴과 새벽마다 평상에 앉던 얼굴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저 영감이. 황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울중공업이 어떤 회사인지는 자갈치 장사꾼도 다 알았으니까요. 부산 앞바다에 다리를 놓고 배를 만드는 바로 그 한울이었습니다. 소문은 반나절 만에 시장 골목을 다 돌았습니다. 좌판 할매들도 중매인들도 지게꾼들도 수군거렸어요. 새벽 국밥집에 그 어르신이 한울 회장님이라더라. 덕배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경매장 뒤에서 얼음을 나르다가 젊은 일꾼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것입니다. 아재요, 아재캉 맨날 국밥 먹는 그 어르신 말입니다. 한울 회장님이라 카던데 테레비에 나왔답니다. 덕배의 지게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깨에 얹힌 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울 회장님이야? 덕배는 그날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님 할매가 좌판을 접다 말고 덕배에게 물었어요. 덕배야, 니와 그래 넋이 빠졌노? 회장님 소문 때문이가. 누님요? 지는 그분이 그냥 국밥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회장이마 웃덕고 지게꾼이마 웃던노. 정나는 기죄가.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 아이가. 할매의 말에도 덕배의 낯빛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국밥집에 먼저 나타난 것은 황가였습니다. 황가는 평상의 회장 앞에 허리를 직각으로 꺾었어요. 회장님, 지가 몰라 뵀습니다. 자갈치 중매인 황달근입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마 모든 말씀만 하이소. 어제까지 지게꾼들에게 침을 뱉던 입이 꿀을 바른 듯 굴렀습니다. 회장은 국밥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 없소?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해. 회장님 같은 분이 와 이런 데서. 이런 데라니. 회장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 국밥집이 좋아서 오는 거요. 무안해진 황가는 화살을 엉뚱한 데로 돌렸습니다. 그라고 회장님의 그 덕배라는 늙은이 말입니다. 빚이 산더미인 놈이라 해. 회장님 같은 분이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됩니다. 지가 단속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회장의 숟가락이 소리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흉이 한마디만 더 나오면 내가 이 평상에서 일어나겠소. 황가는 그 서슬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황가는 말끝을 얼버무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물러나는 길에도 황가의 샘판은 굴러갔죠. 회장 곁에 붙으려면 먼저 거치적거리는 것부터 치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황가의 눈에 거치적거리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장의 맞은편에 앉는 늙은 지게꾼이었어요. 그날 오후 황가는 덕배를 경매장 뒤로 불렀습니다. 덕배야, 네 인자 그 어르신 곁에 얼씬거리지 마라. 와해, 와야, 네 꼬라지를 한 봐라. 빚이 3천만 원인 지게꾼이 재벌 회장님 옆에 붙어 앉아가. 시장 사람들이 뭐라 하겠노. 회장님 망신이고 자갈치 망신인기라. 네가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을라고 그란다는 거 다들 안다. 덕배는 아니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얻어먹으려 한 적은 없었지만 마지막 말이 가시처럼 박혔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망신. 그 한마디가 밤새 덕배의 쪽방을 맴돌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깍두기를 밀어주던 손도, 파스를 건네던 손도,
그 손이 한울중공업 회장님의 손이었다니 말입니다. 지는 그것도 모르고 기만톳을 들이밀었구나. 덕배는 어둠 속에서 혼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음 새벽 회장의 평상 맞은편은 비어 있었습니다. 깍두기는 두 사람 몫으로 나왔지만 한쪽 수저는 끝내 놓이지 않았어요. 회장은 식은 국밥을 반도 비우지 못하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경매장 뒤에서 짐을 지는 덕배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여보시오. 오늘은 왜 안 왔소? 덕배는 지게를 진 채로 꾸벅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회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지가 그동안 결례가 많았음입니다. 결례라니 같이 국밥 먹은 것이 결례요? 지 같은 놈이 곁에 있으마 회장님께 누가 됩니다. 남들 눈도 있고에 인자 국밥은 따로 드시는 기 맛입니다. 회장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거운 줄은 알고 살았소만 그 이름이 국밥 한 그릇을 빼앗아 갈 줄은 몰랐소. 덕배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빈 새벽 골목에 혼자 남았어요. 회장이 되며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에 하나가 더 얹히는 아침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회장은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신분을 숨긴 것은 어쩌면 이런 아침이 싫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돈과 이름 앞에서 사람들은 굽히거나 떠나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60년 만에 생긴 새벽 말동무는 떠나는 쪽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쪽을 위해 떠나주는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고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남광 보육원건 중간 보고입니다. 당시 보육원에서 취사일을 하던 할머니를 수소문 끝에 찾았습니다. 90이 넘으셨는데 입양간 아이들 며칠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고 실장은 거기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회장님께서도 아는 이름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첫 장에 적힌 석자에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멎었습니다. 박덕배 1966년 겨울 남광 보육원에서 박씨 가정으로 입양. 서류를 쥔 회장의 손이 종이장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박씨 가정, 60년 동안 이어보지 못한 두 조각이 그제야 맞물리는 소리를 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고 실장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새벽 평상의 그 얼굴이 국밥 위로 건너오던 깍두기 접시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른 이름을 달고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뜬 가슴을 누르며 회장은 확인할 것이 남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이번에야말로 틀려서는 안 되는 확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박덕배라는 석자가 적힌 서류가 머리맡에 놓여 있었어요. 보육원의 이름도 입양간 해도 9살이라는 나이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입양 가기 전에 이름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입양 전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취사 할머니도 아이들 얼굴만 기억하지 이름까지는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고 실장의 보고가 밤새 귓가를 맴돌았죠. 확인할 길은 이제 하나뿐이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 날이 밝으면 국밥집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헤어졌다는 성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당신의 어릴 적 이름이 무엇이었느냐고. 하지만 새벽 4시 호텔방에 전화가 먼저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조선소 협상이 깨졌습니다. 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연말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조선소 전체가 멈춰선 것입니다. 인도일이 보름 남은 배가 두 척입니다. 노조가 회장님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수화기를 든 채
창밖의 어시장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의 수색과 수천 명의 밥줄이 그 수화기 하나에 걸려 있었죠. 올라가겠네. 대신 이틀이네. 이틀 안에 풀고 다시 내려오겠네. 동트기 전 회장의 차는 부산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자갈치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회장은 그 불빛에서 끝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 실장, 내려오는 대로 그 사람부터 만날 걸세. 국밥 한 그릇 하면서 물어볼 것이 있네. 그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약속이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서울로 떠났다는 소식은 그날로 황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앞을 서성이던 황가의 눈이 번들거렸죠. 황가에게는 회장의 빈자리가 곧 기회였습니다. 흉 한마디에 평상을 박차겠다던 회장의 서슬이 내내 목에 걸려 있었거든요. 회장이 덕배의 뒤에 서는 날이면 40년 장부가 통째로 위험했습니다. 덕배 저놈이 회장 귀에 장부 얘기라도 흘리는 날이마.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은 황가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빚이고 뭐고 당장 내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두고 보는 사람을 대놓고 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황가는 법이라는 가면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부와 도장, 황가가 평생 믿어온 두 가지였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회장이 없는 사이에 덕배를 자갈치에서 치워버리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황가는 덕배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덕배야, 연말까지 빚 전액 갚아라. 예, 3천만 원을 우째 연말까지 갚십니까? 몸 갚겠으마 지게 내놓고 내 구역에서 나가라. 장부에 도장 찍은 기나 법대로 하자는 기다. 덕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황 사장님, 지가 30년을 이 구역에서 짐을 졌습니다. 갚을 만큼 갚았다는 거는 사장님이 더 잘 아실 깁니다. 장부에는 그런 거 없다. 황가는 장부를 탁 덮었습니다. 연말까지다. 그때까지 몸 갚으마 네 발로 나가라. 소문은 그날 저녁 시장 골목에 다 퍼졌습니다. 수님 할매가 황가의 사무실로 쳐들어간 것은 해질녘이었어요. 이 백정만도 못한 놈아. 70 노인을 한겨울에 내쫓겠다는 기가. 할매는 장사나 하소. 남의 동거래에 와 끼드노. 동거래? 30년 등골을 빼묵은 기 동거래가. 시끄럽소. 할매 좌판자리도 내 말 한마디면 우째 되는지 알지에. 그 한마디에 수님 할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매권과 자리가 황가의 손에 있는 한 시장은 황가의 나라였으니까요. 국밥집 주인도 젊은 지게꾼들도 고개만 떨궜습니다. 덕배 아재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말이 다들 입속에서만 맴돌았어요. 사람들은 덕배를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덕배는 그날 밤 쪽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3천만 원은 70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지게를 팔고 쪽방 보증금을 빼도 어림없는 액수였죠. 회장님께 말씀드려 볼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될 일이다. 그분 돈으로 벗을 족쇄였으마 진작 벗었대이. 빚을 갚아주겠다던 회장의 손을 거절한 것은 덕배 자신이었습니다. 이제와 그 손을 잡는 것은 덕배의 70년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잘됐다 하자. 덕배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곁에 얼씬거리다 눕기치는 거보다야 100배 낫다. 어차피 지게도 인자 무겁던 참인데 남 탓 한 번 없이 덕배는 또 제 등으로 모든 것을 받아냈습니다. 화내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은 이번에도 떠나는 법부터 찾고 있었어요. 이튿날부터 덕배는 신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쪽방 주인에게 방을 내놓겠다 말하고
충무동 부두에 막릴 자리가 있는지 아름아름 물었습니다. 벽에 박힌 못두개에서 작업복을 내려 차곡차곡 갰습니다. 30년 살림이 보따리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방이 좁아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그뿐이어서였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에게는 어묵을 평소에 2배로 놓아주었어요. 야들아, 인자 이 어묵도 며칠 안 남았대이.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여서 잘 크그레이. 수님 할매는 그 모습을 보다가 끝내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덕배야, 좀에만 기다리봐라. 회장님이 곧 내려오신다 카더라. 누님요, 회장님이 와지를 기다립니까? 지 같은 거는 이자 뿌리시는 기 그분한테도 좋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 할매는 덕배를 국밥집에 억지로 앉혔습니다. 묵어라. 어딜 가든 등심은 있어야 안 되겠나? 누님요, 지 이 국밥 맛은 평생 못 잊을 깁니다. 가서 자리 잡으마 꼭 기별해라. 알겠제. 덕배는 대답 대신 국물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비웠습니다. 30년 정든 맛을 혀에 새기기라도 하려는 사람 같았죠. 이튿날 덕배는 마지막 새벽짐을 지러 경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목에는 여느 날처럼 모란 손수건이 둘려 있었죠. 어무이 유품과 지게 하나면 어디 간들 못 살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든 바닥의 비린내가 그 새벽 따라 자꾸 코끝에 매달렸어요. 같은 시각 서울의 회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약속한 이틀은 사흘이 되고 사흘은 나흘로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고 실장, 부산에 별일 없는지 좀 알아봐 주게. 예. 호텔은 그대로 잡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이 호텔이 아니라 어시장의 한 노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몰랐죠. 두 노인의 시간은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협상은 나흘째 밤이 되어서야 가닥이 잡혔습니다. 회장은 본사 집무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잠 대신 찾아온 것은 60년 전 그 겨울이었습니다. 1965년 부산의 산비탈 판자촌. 부두 막노동을 하던 아버지와 삭바느질을 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13살 덕수와 9살 덕배는 그 좁은 방에서도 밤마다 웃었어요. 아버지 품삯이 나오는 날이면 네 식구는 시장 국밥집에 갔습니다. 형제는 한 그릇을 두 그릇처럼 나눠 먹고도 배가 불렀습니다. 성아는 와 자꾸 지 그릇에 고기를 덜어줍니까? 성은 원래 배가 빨리 부른 기다. 국밥 한 그릇에 온기를 형제는 그 시절에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일감이 끝난 밤이면 등잔 밑에서 제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얀 무명천에 붉은 실로 한 송이씩 피워내던 모란. 어무이는 와 맨날 모란만 놓습니까? 부기를 부르는 꽃이다. 우리 아들들 가난 물리치라고 놓는 기다. 마당 있는 집에 살게 되마 어무이가 모란부터 심을 기다. 그렇게 두 장의 손수건이 형제의 목에 하나씩 둘러졌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워 형제는 그것을 목에 감은 채 잠들곤 했죠. 불은 섣달의 어느 밤에 났습니다. 바람이 심한 밤이었고 판잣집들은 불씨 앞에 종이장이었습니다. 덕수야, 덕배 데리고 먼저 나가거라. 아버지의 고함에 덕수는 동생부터 들쳐 업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의 등을 떠밀던 손길을 덕수는 평생 잊지 못했어요. 골목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엎인 덕배의 등 위로 불붙은 처마가 무너져 내린 것은 그때였죠. 성아, 등이 뜨겁다. 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둘 다 죽는다는 것을 13살은 본능으로 알았습니다. 동생을 업은 채 불길을 빠져나와 언덕 아래까지 구르듯 달렸어요. 덕배의 왼쪽 어깨부터 등까지 살이 깊게 되어 있었습니다.
업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자리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이 남은 것이었죠. 부모님은 끝내 그 골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형제에게 남은 것은 목에 감겨있던 손수건 2장이 전부였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바느질이 그렇게 형제의 전 재산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남광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덕수는 밤마다 동생의 대인 등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성아, 쓰리다. 좀에만 참아라. 이 흉다 나음아, 성이 업어준 자리라 생각해라. 어린 형은 그렇게 동생을 웃기려 애썼습니다. 보육원의 밥은 늘 모자랐습니다. 덕수는 제 몫의 보리밥을 동생 그릇에 절반씩 덜어주었어요. 성아는 와 또 안 먹습니까? 성은 원래 배가 빨리 부른 기다. 그 거짓말의 값으로 13살의 키는 그의 한 뼘도 자라지 못했죠. 이듬해 봄 보육원에 자식 없는 어부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어리고 순한 아이 하나를 드리고 싶다 했죠. 원장이 데려간 아이는 10살의 덕배였습니다. 성아, 성아, 가기 싫다. 지는 성악항 살란다. 나 주이소. 덕배는 트럭 위에서 목이 터져라 형을 불렀습니다. 덕수는 트럭을 따라 보육원 언덕길을 끝까지 달렸어요. 덕배야, 성이 꼭 데리러 가마. 그때까지 그거 두르고 있으라. 어무이가 지켜주신대이. 성아, 꼭 온나? 꼭 데리러 온나? 트럭이 멀어지고 흙먼지가 가라앉은 뒤에도 덕수는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형제의 마지막이었어요. 당시의 입양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집으로 갔는지 남은 형제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새 부모가 새 이름을 주면 옛 이름은 서류와 함께 묻혔습니다. 임덕배가 박덕배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 누구도 형에게 말해주지 않았죠. 이듬해 덕수는 보육원을 나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구두통 하나 메고 역전을 돌며 낮에는 구두를 닦고 밤에는 글을 배웠어요. 주먹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면서도 손수건만은 품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이면 부산에 내려가 보육원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은 몇 해 뒤 문을 닫았고 서류는 흩어진 뒤였죠.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키우고 회장이 된 뒤에도 수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이산 가족 방송에도 나갔어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짜 동생만 7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들고 오는 사람도 부산 말씨를 꾸며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손수건에 무엇이 수놓여 있었느냐는 물음 앞에서 7 모두 끝내 모란이라는 2글자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임덕배를 찾습니다라는 글자가 전국에 나가던 그 시각. 동생은 새벽 부두에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 늦은 덕배에게 신문은 남의 세상 이야기였고 쪽방에는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형은 임덕배라는 이름의 벽에 60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게 찾은 세월이었죠. 동생의 60년도 형을 부르며 흘렀습니다. 양아버지는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가끔 눈깔 사탕을 내밀 줄도 알았어요. 하지만 5해 뒤 양아버지의 배가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다리와 함께 뱃일을 잃었죠. 15덕배는 학교를 접고 부두로 나갔습니다. 병석에 누운 양아버지의 약값이 어린 등에 얹혔어요. 양아버지는 그렇게 15년을 더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0살 덕배에게 남은 것은 장례비라는 이름의 빚이었죠. 그 돈을 선심처럼 빌려준 사람이 바로 황달근이었습니다. 40년 족쇄는 그렇게 채워진 것이었어요. 덕배에게도 형을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기억 속의 형은 덕수 성아라는 부름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성이 무엇이었는지는
9살의 기억 속에서 진작 흐려졌습니다. 제 성마저 박씨로 바뀐 채 60해를 살았으니까요. 그저 새벽마다 손수건을 매만지며 어딘가에 살아있을 형을 빌었습니다. 성아, 지는 잘 있습니다. 어무이 수건도 잘 있으십니다. 그 기도가 닿는데 60년이 걸릴 줄은 형제 누구도 몰랐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고 실장의 목소리에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노조에서 최종안을 받았습니다. 타결입니다. 회장은 창밖의 새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고 실장, 차를 준비하게. 예, 지금 바로 말입니까? 부산으로 가야겠네. 지금 바로. 회장의 안주머니에는 모서리 다른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의 석자 위에 회장은 손바닥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데리러 가마, 덕배야. 그때는 트럭을 따라잡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놓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60년 전 언덕길의 약속이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첩을 꺼냈다 넣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어요. 회장님, 만약 그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m 너머로 고 실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모르겠네. 60년을 찾기만 했지 찾고 난 다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회장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도 손이 떨리고 아니어도 손이 떨리는 길이었죠. 회장의 차가 부산에 닿은 것은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호텔로 모실까요? 아니, 자갈치로 가세. 회장은 협상장에서 입던 코트 그대로 어시장 골목에 내렸습니다. 회장은 곧장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늘 앉던 평상은 비어 있었어요. 어르신, 인자 오셨습니까? 국밥집 주인이 회장을 보자마자 달려 나왔습니다. 덕배 아재가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에.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황가가 빚 갚으라고 내쫓았다 아입니까? 지게도 내놓으라 카고에. 아재는 오늘 새벽 짐만 지고 충무동으로 떠난다 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나흘 사이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보인 것이었죠. 회장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새벽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70평생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는 걸음이었어요. 새벽 시장은 여느 날처럼 살아있었습니다. 경매 종소리, 장화 끄는 소리, 얼음 부딪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서 회장은 한 사람의 등만 찾고 있었죠. 그리고 그 등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생선 괴짝을 산더미처럼 진 채 골목을 빠져나오고 있었죠. 비키이소. 새벽 경매길 막지 마이소. 백발의 지게꾼이 외치며 다가왔습니다. 70살의 굽은 등이 짐의 무게로 더 깊이 휘어져 있었어요. 회장의 눈은 지게꾼의 목에 둘린 낡은 천에 박혔습니다. 색은 바랬어도 또렷한 붉은 모란. 한 땀 한 땀 어머니의 밤이 들어간 자수였습니다. 호객 소리도 경매 종소리도 회장의 귀에서 일시에 사라졌어요. 세상에 그 모란 한 송이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홀린 사람처럼 지게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손수건. 예, 와 그러십니까? 그 손수건 어디서 났소? 회장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영문을 모른 채 목에 손수건을 매만졌어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것을 와 새삼 물으시는가 싶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무이 유품인데. 어무이. 그 한마디에 회장의 다리가 꺾이듯 휘청였습니다. 새벽 어시장 한복판에서 재벌 그룹의 회장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덕배가 지게를 진 채 황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와 이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회장은 덕배의 팔을 붙든 채 가까스로 몸을 세웠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를 짚어가며 물었습니다. 그 수건 원래 2장이었다고 했지요. 한 장은 성님 것이라 했지요. 예, 그랬지예. 그 성님 말이요. 회장은 숨을 한번 크게 삼켰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등까지 그쪽에 큰 흉이 있는 사람 맞소? 덕배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아입니다. 흉은 성님이 아이고 지한테 있으십니다. 근데 그거를 어르신이 어찌 아십니까? 지 등은 여름에도 한 번을 안 깠는데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업은 사람은 아오. 예. 불 속에서 업고 뛴 사람은 그 흉이 어디 있는지 아오. 시간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지게 위의 생선 괴짝도 새벽 골목의 발소리도 다 사라졌어요. 덕배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시방 무신 말씀을. 회장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어린 날의 말씨로 돌아가 말했습니다. 좀에만 참아라. 이 흉 다 나음아. 성이 업어준 자리라 생각해라. 덕배의 지게가 어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생선 괴짝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줍는 사람이 없었어요. 60년 전 보육원에 밤마다 듣던 그 말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성아, 덕배야. 회장이 2 팔을 벌렸습니다. 성이다. 덕수성이다. 성이 데리러 왔다. 덕배는 그 자리에 무릎부터 무너졌습니다. 성아, 우리 성아. 이른 노인의 울음이 새벽 어시장을 갈랐습니다. 회장도 무릎을 꿇고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덕배야 미안하다. 성이 늦었다. 60년이나 늦었대이.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고맙대이 덕배야. 회장의 손이 동생의 등을 더듬었습니다. 지게끈에 눌려 굳은 살이 박인 구불대로 굽은 등이었어요. 이 등이 이래 굽도록. 성이 어디서 뭐하고 있었노? 미안하다 덕배야. 아입니다 성아. 이 등 덕에 안 굶고 살았음입니다. 성아가 업어준 등이라가 튼튼합니다. 그 말에 회장의 울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200발의 노인이 새벽 바닥에 엉켜 울었습니다. 좌판으로 나오던 수님 할매가 그 광경에 다라이를 떨어뜨렸죠. 덕배야, 무슨 일이고? 누님요, 성님입니다. 지 성님이 왔으십니다. 60년을 기다린 우리 성님이 지를 찾아왔음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60년 전 화재로 헤어진 형제가 만났다더라. 그 형이 한울 회장님이고 동생이 우리 덕배 아재라더라. 사연이 입에서 입으로 건너갈 때마다 새벽 골목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뒤따라온 고 실장도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멀찍이 서 있었어요. 60년 수색의 끝을 그 자리에 모두가 함께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형제는 늘 앉던 국밥집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국밥 2 그릇이 김을 올리고 있었죠. 묵어라. 식는다. 성아가 와 그 말을 합니까? 지가 늘 하던 말인데. 성은 원래 배가 빨리 부른 기다. 그 말에 덕배의 숟가락이 멎었습니다. 보육원의 보리밥 그릇이 60년을 건너 평상 위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성아는 그때도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래. 성은 평생 그 거짓말이 제일 아팠대이. 덕배는 목에서 손수건을 풀어 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성아, 어무이 수건입니다. 만져보이소. 회장은 바랜 모란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얹었어요. 등잔 밑에서 한 송이씩 피어나던 밤들이 손끝으로 건너왔습니다. 내 것도 있다. 서울집 금고에 60년을 모셔놨대이.
인자 두 장이 다시 만나겠네, 성아. 형제는 울다가 웃었고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국밥은 식었지만 그날 새벽의 평상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했어요. 한나절만 늦었어도 덕배는 자갈치를 떠난 뒤였을 것입니다. 60년의 엇갈림은 그렇게 국밥 한 그릇 차이로 끝이 난 것이었죠. 다만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시장 모퉁이에서 황가가 마른 헛기침을 삼키고 있었어요. 재벌 회장의 동생이 박덕배라니. 황가의 발밑에서 40년 장부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회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회장이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빚이었습니다. 덕배야, 그 3천만 원 성이 정리하마. 성아, 그러면 안 됩니다. 지 빚은 지가 빚이 아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갚은 돈이 원금의 20배가 넘는데 무신 빚이고 그거는 빚이 아니고 도둑질이다. 성은 도둑 맞은 거를 찾는 기다. 동생 등골 빼묵은 놈을 보고도 가만 있는 성이 세상에 어딨노? 덕배는 그 말에 더 고집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남의 돈은 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형의 도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어요. 곁에서 듣던 수님 할매가 거들었습니다. 받아라, 덕배야. 이거는 돈이 아니고 성님 마음이 되이. 40년 뜯긴 거를 도로 찾는 일에 무신 염치가 필요하노? 덕배는 형과 할매를 번갈아 보다가 끝내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의 일처리는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로 변호사와 회계사가 부산에 내려왔죠. 한 달 전 회장이 일러둔 일이 그제야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황가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장부였습니다. 40년치 대부 장부와 상환 기록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몸 보여줍니다. 그기와 회장님 겁니까? 사문서라에. 황가는 금고 앞을 막아서며 버텼습니다. 장부가 열리는 순간 끝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황가는 그 와중에도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입단속을 시작한 것이었죠. 어디 가서 입 잘못 놀리마, 좌판이고 지게고 다 끝인 줄 알아래이. 협박은 40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움츠러든 시장 사람들 뒤에 황가보다 큰 산이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군 엉뚱한 곳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막내 중매인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지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 왔습니다. 15년 동안 황가 밑에서 굳은 잔심부름을 도맡아 온 사람이 그였습니다. 덕배에게서 자리세를 받아 적은 것도 빚 이자를 받아간 것도 그 손이었죠. 지 수첩에 다 적어놨습니다. 덕배 아재가 갚은 돈 말입니다. 양심의 찔리가 버릴 수가 없어가 모아놨던 깁니다. 그라고 사장님이 일 틀어지마 지한테 다 씌울라 캐스집니다. 장부 정리는 네가 한 기락 하면서에. 그래가 용기를 냈습니다. 낡은 수첩 여러 권에는 15년치 상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와 액수와 황가의 지장까지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었어요. 잔심부름꾼의 손버릇이 40년 거짓 장부를 무너뜨리는 망치가 된 것입니다. 황가의 장부에는 없는 돈들이 거기에는 살아있었어요. 진작 말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도 묻고 살라니까. 아입니다.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맙습니다. 수님 할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증인 선다. 30년을 옆에서 다 봤다. 덕배 돈 뜯기는 거를 내 눈으로 본 기 수백 번이다. 좌판 할매들과 지게꾼들이 하나둘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황가가 무서워 닫았던 입들이 한꺼번에 열린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묶었던 줄이 이번에는 황가를 묶는 줄이 되었죠.
변호사는 수첩과 장부를 한 장씩 맞대어 갔습니다. 맞지 않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황가의 거짓말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죠. 수첩과 증언 앞에서 장부 조작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원금 100만 원에 40년을 매단 가짜 이자. 받고도 적지 않은 상환금이 원금의 20배를 넘었습니다. 법은 그것을 사기와 갈취라고 불렀죠. 궁지에 몰린 황가는 그제야 회장의 호텔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지가 몰라 뵀습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지가 덕배를, 아니 동생분을 40년 거뒀다 아입니까? 회장은 황가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뒀다. 40년 동안 등에서 돈을 빼간 것을 거뒀다고 하는 거요. 나한테 빌 일이 아니오. 빌려면 내 동생한테 빚이오. 황가는 경매장 앞에서 덕배를 찾았습니다. 덕배야. 아니, 덕배 어르신예. 지가 잘못했습니다. 허리를 직각으로 꺾는 황가를 덕배는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는 지가 받을 기 아입니다. 사장님이 빌어야 할 때는 따로 있으십니다. 지보다 약한 사람들 등쳐 묵은 거 그 사람들한테 비소. 화 한 번 내지 않고 덕배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화내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의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곧았다고들 했어요. 정리는 법과 시장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작된 빚은 무효가 되었고 갈취된 돈은 돌려받게 되었죠. 수협과 시장 조합은 비위를 확인하고 황가의 중매권을 거두었습니다. 지게꾼들의 자리세도 그날로 사라졌어요. 갈취당한 돈은 지게꾼들과 좌판 상인들에게도 돌아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늙은 일꾼들 중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사람도 있었죠. 황가는 도망치듯 자갈치를 떠났습니다. 끝까지 그 등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수님 할매가 혀를 차며 한마디를 보탰을 뿐입니다. 천벌이 굼뜨다 했더니 올 거는 결국 오는구마. 굼뜬 거지 안 오는 기 아이라는 거를 인자 알겠대이. 40년 만에 시장 사람들의 어깨가 펴진 날이었습니다. 시장에는 다시 새벽다운 새벽이 돌아왔습니다. 자리세 없는 경매장에서 젊은 지게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덕배는 여전히 새벽마다 지게를 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등의 짐이 아니라 등을 누르던 세월의 무게였어요. 중매인들은 이제 값을 제대로 쳐서 덕배를 불렀습니다. 경매장 구석의 새끼 고양이들도 여전히 어묵을 얻어먹었죠. 국밥집 평상에는 다시 두 노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로가 누구인지 아는 채로 말입니다. 성아, 깍두기 더 드이소. 니나 마이 묵어라. 성은 원래 배가 빨리 부르다 카실락 했지에. 그 거짓말 인자 안 통합니다. 형제의 웃음이 새벽 평상에 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수님 할매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콧등이 시큰하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형제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덕배야, 성이랑 서울 가자. 회장이 바다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집도 크고 방도 많다. 인자 좀 편하게 살자. 같이 살자, 덕배야. 60년 떨어져 산 거 인자 채워야 안 되겠나? 성이 인자 네 호강시킬 일만 남았다. 평생 진 짐 인자 다 내리놓고 살아라. 덕배는 한참 동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큰 집과 따뜻한 방을 덕배라고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의 말은 고마웠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이른 평생을 키워준 비린내가 발밑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성아, 고마운 말씀인데. 한참 만에 입을 연 덕배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지자리는 여깁니다. 부모 없는 지를 걷어 키운 기 이 시장입니다. 수님 누님이 여있고 국밥집이 여있고 야들 고양이도 여있습니다.
지가 서울 가서 호강아마 지를 키우는 애는 누가 갚습니까? 회장은 동생의 옆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서운함보다 먼저 차오른 것은 이상하게도 자랑스러움이었어요. 평생을 뜯기고도 은혜부터 헤아리는 사람이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 꽃자리가 열하면 성이 우째 뽑아가겠노. 대신 성이 여 자주 오마. 그거는 막지 마라. 하모해. 새벽 국밥은 지가 다 사겠습니다. 형제는 어두워지는 바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대신 회장은 저도 자갈치 곁에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성도 부산에 방 한 칸 얻었대이. 새벽 국밥을 묵을락하이 어쩔 수 없다. 하늘중공업 회장의 부산 별택치고는 소박하기 짝이 없는 방이었죠. 고 실장만이 그 방의 의미를 알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울로 끌고 가는 대신 회장은 부산에 뿌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동생의 집이었어요. 쪽방은 인제 안 된다. 그거 하나는 성이 양보 못한다. 성아, 지는 그 방도 안 좁습니다. 네가 안 좁아도 성이 좁다. 동생을 쪽방에 두고 성이 발 뻗고 자겠나. 이거는 호강이 아이고 성의 도리다. 도리는 네가 막는 기 아이라 했지. 덕배가 늘 하던 도리라는 말이 이번에는 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 말로 제 발이 묶인 덕배는 더 사양하지 못하고 웃고 말았죠. 그렇게 자갈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작은 집이 마련되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마당 한 평 딸린 집이었어요. 마루에 앉으면 지붕들 너머로 바다가 한 뼘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이삿날에는 수님 할매가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덕배야, 70에 집들이를 다 하네. 오래 살고 볼 일이 되이. 누님요, 다 누님 덕입니다. 지 옆에 있어준 덕이라 해. 이삿날 덕배는 마당 구석에 모란 2그루를 심었습니다. 어무이, 마당 있는 집에 삶아 모란부터 심는다 했지에. 어무이 대신 지가 심십니다. 봄에 꽃 보러 오이소. 60년 전 판자촌의 소원이 그 마당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게는 놓지 않았습니다. 몸 성할 때까지는 지게가 지 일입니다. 다만 이제는 뜯기지 않는 품삯으로 즐겁게 지는 짐이었죠. 경매권은 시장조합이 막내 중매인에게 맡겼습니다. 한 푼도 빼놓지 않고 수첩에 적던 그 손이라면 믿을 만하다는 것이었어요. 새 장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경매장 벽에 걸렸습니다. 회장은 회사 일을 보러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도 한 가지 일을 추진했습니다. 어시장 한쪽에 지게꾼과 좌판 상인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 일이었어요. 난로가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방이 있는 집. 새벽 노동자들이 40년 동안 가져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완공된 쉼터 현판에는 세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모란 집.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수님 할매가 대신 대답했죠. 덕배 어무이 꽃이다. 자갈치서 제일 따신 꽃인기라. 개소식 날 회장은 수님 할매를 따로 찾았습니다. 할매, 덕배 평생을 거둬주신 거 내가 다 들었소. 갚을 길을 말씀해 주시오. 점포든 뭐든 해드리겠소. 마, 됐습더. 국밥 한 그릇이마 됩니다. 내사 덕배 옆에서 평생 얻어묵은 정이 더 많심더. 할매는 끝내 점포를 사양했습니다. 대신 회장은 할매의 좌판에 제일 먼저 들러 미역을 사는 단골이 되었죠. 쉼터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회장은 끝내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마다 그 난로가에서 두 노인이 나란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그저 짐작만 할 뿐이었어요. 봄이 오기 전 형제는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옛 판자촌 자리의 언덕에 작은 위령비를 세운 것이었죠. 1965년 겨울
그 불에 쓰러진 이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형제의 부모님 성함도 나란히 거기 있었죠. 60년 동안 묘 한 번 쓰지 못한 불효가 돌 하나에 비로소 내려앉았습니다. 제막식 날에는 시장의 늙은 상인들도 산을 올랐어요. 그 불에 식구를 잃은 것이 형제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이름 앞에서 사람들은 한참씩 걸음을 멈추었어요. 위령비 앞에 형제는 제상을 차렸습니다. 국밥 2그릇과 깍두기 1접시, 그리고 제상 한가운데 모란 손수건 2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회장이 서울 금고에서 모셔온 한 장과 덕배의 목에 있던 한 장, 60년 만에 다시 만난 2송이 모란이 겨울바람에 마주 흔들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회장이 먼저 절을 올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덕수랑 덕배 같이 왔습니다. 회장의 입에서 60년 만에 나온 부산말이었습니다. 늦어가 죄송합니다. 인자 둘이 같이 안 떨어지고 살겠습니다. 덕배는 절을 하다 말고 엎드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형의 손이 그 굽은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어요. 불 속에서 업었던 등을 형은 60년 만에 다시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무이, 지 잘 컸지에. 성아가 데리러 온다 카더니 진짜로 왔습니다. 바람이 손수건 2장을 한 번 더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대답 대신이라고 형제는 그렇게 믿기로 했죠. 산을 내려오는 길 형제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덕배야, 성이 하나 물어보자. 예, 성아. 그 세월을 우째 안 미워하고 살았노. 황가도 세상도 성도. 덕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워할 새가 없었습니다. 새벽엔 짐지고 낮에는 또 짐지고. 그라고에 성아. 미움을 지고 댕기기에는 지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한참을 웃다가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생 무거운 것만 져온 동생이 마음만은 누구보다 가볍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있었어요. 자갈치의 골목마다 봄이 올 자리가 하나씩 비워지고 있었죠. 마당의 모란 2그루도 언 땅 밑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4월 언덕집 마당에서 모란이 피었습니다. 첫 봉우리가 벌어진 날 새벽 덕배는 서울로 전화를 걸었어요. 성아, 꽃 폈습니다. 어무이 모란이 폈으십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은 그날로 기차를 탔습니다. 형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한나절 내내 꽃만 바라보았어요. 어무이가 극했지. 부기를 부르는 꽃이라고. 성아, 지는 인자 알겠습니다. 부기가 별기 아입디도 꽃같이 볼 사람이 있는 기, 그기 부기라해. 회장은 대답 대신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평생 쌓은 어떤 것보다 그 마루가 부유한 봄이었죠. 형제는 활짝 핀 모란 2송이를 꺾어 위령비에 다녀왔습니다. 어무이, 마당에 모란 폈으십니다. 어무이 소원, 아들들이 인자야 이렇음입니다. 돌에 새긴 어머니의 이름 곁에 60년 늦은 꽃이 놓였어요. 산을 내려오는 형제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위령비 둘레에도 형제는 모란 몇 그루를 새로 심었습니다. 꽃이 피면 거기가 어무이 마당이 되는 것이었죠. 자갈치의 새벽은 그의 봄에도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경매종이 울리면 이른한 사례 지게꾼이 첫 짐을 받았어요. 목에는 여전히 빛바랜 모란 손수건이 둘려 있었습니다. 아재여, 그 수건 인자 새 걸로 바꾸시지에. 이기 내 부적인기라. 이거 둘러야 짐이 안 무겁대이. 젊은 일꾼들의 농에 덕배는 늘 같은 대답으로 웃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농을 함께 웃는 노신사가 곁에 있다는 것이었죠.
어느 새벽에는 회장이 빈 지게를 져보겠다고 나선 일도 있었습니다. 성아도 한번 져보자. 어디 얼마나 무겁길래. 빈 지게만으로도 회장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덕배야, 니는 이거를 30년을 졌단 말이가. 빈 지게가 제일 무겁습니다, 성아. 짐이 실리마 사는 이유도 같이 실리거든요. 회장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동생의 등에서 배우는 것이 70 넘어서도 자꾸 늘어갔어요. 젊은 지게꾼들 중에는 덕배를 스승으로 모시는 이도 생겼습니다. 짐은 지는 기 아이고 없는 기입니다. 덕배의 그 말뜻을 이제는 묻는 사람마다 알아들었습니다. 회장은 한 달의 절반을 부산에서 지냈습니다. 새벽이면 모란집 난로가에서 형제가 나란히 국밥을 먹었어요. 성은 원래 배가 빨리 부른 기다. 그 거짓말, 인자 누가 미십니까? 국밥집 주인은 이제 형제의 그릇에 깍두기를 2접시씩 놓아주었죠. 깍두기 접시를 사이에 둔 신랑이는 6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수님 할매는 그 옆에서 미역 줄기를 다듬으며 거들었습니다. 형제는 늙어도 형제데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구마. 경매장에서는 막내 중매인의 호명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공개된 장부 아래서 시장의 새벽은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모란집 난로 곁에는 늙은 일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경매장 구석의 고양이들은 그새 새 식구를 늘렸습니다. 수님 할매의 좌판에는 회장이 보낸 파라솔이 새로 섰어요. 단골 어르신 선물인데 우야겠노. 할매는 싫지 않은 얼굴로 그 그늘에 앉았습니다. 명절이면 언덕집 마루에 손수건 2장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한 장은 동생의 것, 한 장은 형의 것. 서로를 찾아 헤맨 두 송이 모란이 이제 한 집에서 바람을 쐬게 되었습니다. 2장을 번갈아 쓰다듬는 것이 형제의 새 명절 풍속이 되었죠. 바라보고 있으면 등잔 밑에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고 실장은 요즘 회장이 자주 웃는다고 했습니다. 60년 동안 본 적 없는 얼굴이라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서울 본사에서도 회장님이 달라졌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부산 얘기만 나오면 눈이 먼저 웃으신다는 것이었죠. 지난 가을 회장은 시장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큰 것을 찾아다녔소. 그런데 제일 큰 것은 새벽 국밥집 평상에 앉아 있음입디다. 돈으로 산을 옮겨본 사람의 말이라 시장 사람들은 그것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자갈치의 새벽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어둡고 춥고 진 집만 무거운 시절 말이지요. 하지만 그 새벽을 견디게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깍두기 한 점, 곁에 앉아주는 사람 하나. 덕배의 70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화내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받았습니다. 60년을 뜯기고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월은 형을 데려다 주었어요.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는 말은 그래서 빈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선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는 늦더라도 반드시 꽃이 피니까요. 덕배의 자리처럼 말이지요. 오늘따라 생각나는 얼굴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